태산그룹의 33층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앉은 건지한 부회장의 존재감만으로도 실내 온도는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그는 방금 3분기 실적 보고서를 조목조목 해체하며 재무팀 임원들을 질책한 참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높낮이가 거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냉철한 논리와 날카로운 지적은 회의실을 장악한 중년의 임원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예상치 못한 변수라는 말로 무능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변수는 관리하는 것이지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짙은 회색 눈동자가 다음 목표물인 기획조정실장을 향했다. 그 눈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익히지 않았다. 오직 완벽하게 통제된 이성과 수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권지한에게 감정은 불필요한 노이즈이자 가장 위험한 리스크였다.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져 내린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했다. 그에게 사랑은 파산과 동의어였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땀을 닦으며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도 지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눈은 도시의 화려함이 아닌 책상 위 태블릿에 떠 있는 데이터 흐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비서인 조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코트와 서류 가방을 챙겼다. 다음 일정은 신라 호텔에서 열리는 상공회의소 만찬입니다. 지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세계는 철저히 계획되고 예측 가능해야 했다. 태산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감정 없는 기계로 만들어 왔다. 그의 아버지, 권문석 회장이 원하는 완벽한 후계자의 모습이었다. 사랑 따위의 불확실한 감정에 휘둘릴 여유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얼어붙었다는 세간의 평가를 오히려 칭찬으로 여겼다. 얼음은 단단하고 예측 가능하며 쉽게 깨지지 않으니까 방탄 처리가 된 검은색 세단이 밤의 도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지아는 뒷좌석에서 여전히 업무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연이은 만찬과 회의로 인한 피로가 희미하게 몰려왔지만 그는 습관처럼 그것을 무시했다. 그의 신경은 온통 다음 주에 있을 적대적 M&A 방어 전략에 쏠려 있었다. 차가 막히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강변북로를 타려던 순간 마포대교 남단에서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멈춰섰다. 조 실장이 인터컴을 통해 간결하게 보고했다. 부회장님, 전방에 소란이 있어 잠시 정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출동 중인 듯합니다. 지아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계획에 없던 지연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얼마나 걸리지 그가 묻는 순간 차창 밖으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뚫고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태블릿을 떠나 창밖의 혼돈을 향했다. 그곳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몇몇 노점상들이 흩어져 있는 거리 한쪽에서 덩치 큰 사내 두 명이 한 여자를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었다. 여자는 2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낡은 후드 티셔츠에 물감이 잔뜩 묻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사내들은 여자가 길거리에 펼쳐놓고 팔던 작은 그림들을 발로 짓밟고 있었다. 이 돈으로 어림도 없다고 했지. 당장 내 애미 있는 곳 불어한 사내가 여자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폭력, 가장 비효율적이고 천박한 문제 해결 방식. 그는 즉시 시선을 거두고 조 실장에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빨리 이 길을 벗어나.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회의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차갑고 무관심했다.
그에게 저 여자는 그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도시의 수많은 불협화음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차가 다시 움직이기 직전 지아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다시 한번 창밖을 보았다. 머리채를 잡힌 여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울며 애원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눈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체념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분노, 혹은 자신보다 몇 배는 큰 상대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도끼 어린 저항이었다. 그 찰나의 순간 여자의 시선이 방향을 잃고 헤매다 방탄유리 너머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지안의 눈과 정확히 마주쳤다. 물론 그녀가 그를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안은 마치 맨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에 찔린 듯한 기묘한 충격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 그것은 지안이 평생 동안 경멸하고 피해왔던 모든 것의 집약체였다. 통제 불가능한 감정, 비이성적인 저항,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다는 강렬한 증거. 사내 중 하나가 다시 손을 치켜드는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거리를 갈랐다. 사내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다.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찢어진 그림들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아는 여전히 그 여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왜 울지 않는가? 왜 도망가지 않는가? 그토록 무모한 눈빛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차가 완전히 현장을 벗어나 다시 한강의 야경을 옆에 끼고 달리기 시작했다. 조 실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일정을 브리핑했지만 지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태블릿을 껐다. 화면이 검게 변하면서 그 위로 방금 전에 그 눈빛이 어른거렸다. 얼음장 같던 그의 심장에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그는 이 불쾌하고도 낯선 감각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라고, 내일이면 잊어버릴 사소한 해프닝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날 밤 그가 무시하려 했던 그 작은 파문이 그의 견고한 얼음 왕국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음을. 만찬 장소인 호텔에 도착해서도 지아는 평소와 달랐다. 재계 인사들의 의례적인 인사와 아첨 속에서도 그는 잠시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논리적이지 않은 질문들로 가득 찼다. 왜 그 여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조차 가지지 못했는가? 저런 무모한 저항이 과연 그녀의 생존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조 실장에게 지시를 내릴 뻔했다. 아까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하지만 그는 가까스로 그 말을 삼켰다. 권지아는 그런 쓸데없는 일에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지루한 만찬이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아는 샤워를 마치고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서재로가 거대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발 아래에서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마음에 닿지 못했다. 오직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타오르던 그 한 쌍의 눈동자만이 그의 망막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위스키 잔을 집어들었다.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태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그는 자신의 이런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 계획에 없던 변수였고 그는 변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인터컴을 눌러 자정이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일 조 실장을 호출했다. 조 실장, 오늘 밤 마포대교 남단에서 있었던 소란. 그 여자, 신원 파악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지시를 내리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음성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사랑을 믿지 않았던 차가운 재벌, 권지안의 세계가 이름 모를 거리에 소녀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동정인지 혹은 그저 일시적인 변덕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그 눈빛을 다시 확인해야겠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권지한 부회장의 펜트하우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완벽한 질서와 정적 속에서 아침을 맞았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최고급 대리석과 차가운 금속으로 마감된 실내는 그 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는 듯 냉랭했다. 지하는 간밤의 충동적인 지시를 떠올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는 그의 앞에 조 실장이 그림자처럼 다가와 얇은 태블릿 PC를 내려놓았다. 그의 표정은 24시간 365일 흔들림 없는 완벽한 포커 페이스였지만 지아는 그가 이 이례적인 지시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조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태산그룹 부회장 비서실장 자리를 10년 가까이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였다. 어젯밤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마포대교 남단건. 그는 지역 위험평가라는 터무니없는 명분은 입에 담지도 않았다. 지하는 포크를 내려놓고 태블릿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의 증명사진이 떠 있었다. 신하은, 만 22세. 사진 속 그녀는 어젯밤의 그 도끼 어린 눈빛과는 전혀 다른, 약간은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억지로 미소 짓는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간결하고 냉정했다. 부친은 도박빚을 남기고 3년 전 사망. 모친은 그 직후 가출. 현재 신하은은 부친이 사채업자에게 진이억 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다. 마포구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거주하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미술학원 보조 강사, 그리고 어젯밤처럼 거리에서 직접 그린 그림을 파는 일까지 닥치는 대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금은커녕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상황. 어젯밤 그녀를 위협했던 자들은 스타 캐피탈이라는 악명 높은 대부 업체 소속이었다. 지아는 데이터를 빠르게 스캔했다. 그의 머릿속은 즉각적으로 이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비효율적이고 절망적이며 논리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상태. 그는 태블릿을 껐다. 단순한 통계. 서울에 널린 불행한 사례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그녀의 재무 상태가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던 그 눈빛이었다. 이게 다인가 지안이 무심하게 물었다. 조 실장이 대답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기본 정보입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이성은 이쯤에서 멈추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그의 영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입은 이성을 배신했다. 오후 3시. 일신 갤러리 오유라 관장과의 미팅은 취소해. 대신 이 주소로 차를 준비해. 그가 태블릿에 떠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의 주소를 가리켰다.
조 실장의 눈썹이 1mm쯤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오후 2시 태산그룹의 플래그십 세단이 신하은이 사는 동네의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잘못 끼어든 미래의 물체처럼 보였다. 차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앞에서 멈춰 섰고 지하는 차에서 내렸다. 값비싼 이탈리아제 수트와 반짝이는 구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담벼락과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을 냈다. 조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뒤따르려 했지만 지아는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여기서 기다려. 그는 혼자 옥탑방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시멘트 계단을 올랐다. 그의 논리적인 정신은 이 무의미한 행동을 비난하고 있었다. 대체 여기서 뭘 확인하려는 거지? 빈곤의 실상 아니면 그 여자의 저항이 진짜였는지 그 자신도 대답을 알 수 없었다. 옥상에 도착하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한쪽 구석에 아무렇게나 널려 있는 빨래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런 비참한 생활상이 아니었다. 옥상 한쪽 벽면.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에 거대한 캔버스가 세워져 있었고 신하은이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헤드폰을 끼고 있어 그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낡은 작업복은 온통 물감으로 뒤덮여 있었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캔버스 위를 자유롭게 활공하듯 붓을 놀리고 있었다. 지아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어젯밤의 그 절망적인 상황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몸짓은 격렬했고 열정적이었으며 마치 세상의 모든 색채를 캔버스에 쏟아부으려는 듯 거침없었다. 지아는 미술에 조예가 깊었지만 저렇게 원초적이고 강렬한 에너지를 내뿜는 작업은 처음 보았다. 그녀는 빚에 쫓기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주였다.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그림에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모습에 압도당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지아는 그녀가 잠시 붓을 놓고 물통을 향해 돌아섰을 때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권지한이 태산그룹의 부회장이 누군가를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는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물통에 붓을 씻고는 캔버스에서 몇 걸음 물러나 자신의 작품을 감상했다.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그녀의 얼굴은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빛났다.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롭고 순수한 얼굴이었다. 지아는 혼란스러웠다. 대체 어느 쪽이 그녀의 진짜 모습인가? 사채업자 앞에, 도끼 어린 투사 캔버스 앞에, 열정적인 예술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로운 소녀. 그는 그녀를 하나의 데이터로 분류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가 그를 기묘하게 자극했다. 그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다. 아무도 그의 방문을 눈치채지 못했다. 차에 돌아온 지하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조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다. 지한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그녀의 이중성에 매료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이 모순된 변수를 이해하고 싶었다. 통제하고 싶었다. 그는 조 실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녁 6시 이후 신하은의 일과를 보고해. 아르바이트 장소. 저녁이 되고 지아는 조 실장에게서 7시간 보고를 받았다. 신하은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지아는 예정되어 있던 저녁 식사 약속을 또다시 취소했다. 그는 이번에도 혼자 편의점 근처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스토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이신하은이라는 변수가 자신의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파악해야만 했다. 편의점은 한산했다. 지아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편의점 맞은편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운 채 그녀를 지켜보았다.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옥상에서의 모습과는 또 달랐다. 그녀는 쉴 새 없이 물건을 채우고 바코드를 찍고 손님들에게 허리를 숙였다. 그러다 한 중년 남자가 술에 취해 진열대를 쓰러뜨렸다. 와인과 과자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쏟아졌다. 남자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욕설을 내뱉었다. 지아는 어젯밤의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녀의 그 도끼 어린 눈빛이 다시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피곤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남자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그녀는 묵묵히 바닥을 치웠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다. 왜 저항하지 않는가? 옥상에서의 그 기백은 어디로 갔는가? 그는 이 극단적인 대조를 견딜 수 없었다. 열정적인 예술가이자 동시에 비굴할 정도로 순종적인 아르바이트생. 이 모순은 그의 논리를 마비시켰다. 그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만 했다. 그녀의 저항을 가로막는 것이 돈이라면 그 변수를 제거하면 그만이었다. 그것이 권재한이 아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그는 그녀의 근무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밤 10시. 피곤에 지친 그녀가 편의점을 나와 옥탑방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지아는 차에서 내려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함에 지쳐 있었지만 경계심으로 날카로웠다. 어두운 골목길에 홀로 선 비싼 양복의 남자는 위협 그 자체였다. 지아는 그녀의 경계심을 무시한 채 마치 날씨를 얘기하듯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다. 신하은 씨, 어젯밤 마포대교 남단에서의 일, 그리고 당신의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으로 덧붙였다. 당신의 빚, 내가 갚겠습니다. 전액. 그는 그녀가 놀라거나 기뻐하거나 혹은 의심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 모든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그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놀람이나 기쁨 대신 차가운 경멸이 서려 있었다. 왜요?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내가 당신한테 뭘 해주길 바라는데요. 빚 대신 몸이라도 팔라고요. 지아는 순간 당황했다. 그의 세계에서 이런 식의 대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 그럼 무슨 뜻인데요? 그녀가 그의 말을 잘랐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특히 당신처럼 비싼 옷 입고 좋은 차 타는 사람들한테는. 지아는 다시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는 이 상황을 거래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비효율적인 상황을 정리하는 것뿐이요. 당신의 그 재능이 빚 때문에 낭비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해두지. 그가 옥상에서 본 그림을 암시했다. 그 말이 오히려 그녀를 자극한 듯했다.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짧게 웃었다.
내 재능을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동정해요.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어젯밤의 그 눈빛이었다. 됐어요. 내 빚은 내가 갚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 돈 더러워서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난 내 영혼은 안 팔아요. 그녀는 지한을 거칠게 밀치고 지나갔다. 지한은 난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힘없는 여자에게 밀쳐져 비틀거렸다. 그는 멍하니 그녀가 낡은 옥탑방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그녀의 빚을 단번에 해결해줄 수표책이 들려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권지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 사랑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차가운 재벌이 자신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를 만난 순간이었다. 그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홀로 서서 설명할 수 없는 패배감과 그보다 더 강렬한 호기심에 휩싸였다. 권지아는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묻은 채 10분 전 자신을 밀치고 돌아섰던 가느다란 어깨를 떠올렸다. 더러운 돈, 영혼은 팔지 않아. 그 말들은 그의 견고한 성에 부딪힌 작은 조약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논리체계 자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포탄이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인간에게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2억이라는 빚은 그녀의 평생을 올가맬 족쇄였고 그는 그 족쇄를 단번에 풀어줄 열쇠를 건넸다. 하지만 그녀는 그 열쇠를 하수구에 던져버린 셈이었다. 그의 세계에서 이것은 비이성적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부족한 완벽한 오류였다. 그는 조 실장에게 연락해 스타캐피탈에 정보를 올리라고 지시하려다 손을 멈췄다. 그녀는 돈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이 설명 불가능한 변수는 지안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태산그룹의 반도체 부문 M&A를 지휘하는 중요한 회의 중에도 문득 캔버스 앞에서 열정적으로 붓을 놀리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수천억이 오가는 협상 테이블에서 그는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대신 옥탑방의 그 강렬한 색채 대비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루틴이 흔들리고 있었다. 조 실장은 부회장이 평소라면 1초도 허비하지 않았을 자선 행사 명단 따위를 뒤적이는 것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신진예술가 후원 항목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이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그 거절에 대한 오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신하은이라는 문제를 풀지 못해 안달이나 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후 그는 또다시 그녀의 동네를 배회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일정 사이의 빈틈을 이용한 철저히 비공식적인 방문이었다. 그는 차를 멀리 세워두고 평소에는 입지도 않는 평범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골목을 걸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몰랐지만 그녀가 자신의 돈을 거절했던 그 골목길을 다시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하지만 옥탑방도 편의점도 아닌 길모퉁이의 작은 포장마차에서였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판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었다. 낡은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 쓴 그녀는 주변의 소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오직 눈앞의 붉은 음식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이어서 지하는 오히려
비현실적인 충격을 받았다. 빚쟁이에게 시달리던 투사도 열정적인 예술가도 아닌 그저 배고픈 22살의 여자아이였다. 지아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지금껏 그가 만나온 사람들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했다. 투자, 승인, 혹은 청탁. 하지만 이 여자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돈을 경멸했다. 그는 돌아가야 했다. 이곳은 그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도 모르게 포장마차 주인에게 다가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다. 저기요. 떡볶이 1인분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 떡볶이를 먹던 하은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며칠 전 자신에게 빚을 갚아주겠다던 그 오만한 남자가 지금 자신의 옆자리에 떡볶이 접시를 들고 서 있었다. 지아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녀 옆에 비어있던 간이 의자에 어색하게 앉았다. 값비싼 수트 대신 평범한 코트를 입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그곳과 이질적이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은이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먹던 이쑤시개를 방패처럼 쥐고 있었다. 지아는 난생 처음 먹어보는 길거리 음식을 어색하게 내려다보며 대답할 말을 찾았다. 그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당신이 내 논리를 무너뜨려서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왔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대신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다. 지나가던 길입니다. 배가 고파서. 하은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다시 자신의 떡볶이에 집중했다. 지아는 플라스틱 포크로 떡볶이를 하나 겨우 찍어 입에 넣었다. 예상보다 훨씬 맵고 달고 뜨거웠다. 그의 미각세포는 이런 자극적인 맛에 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기침을 참기 위해 썼다. 그 모습에 하은이 피식 웃었다. 아주 희미한, 경멸이 아닌 순수한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다. 매워요. 그 웃음소리에 두 사람 사이에 얼음장 같던 긴장이 조금 누그러졌다. 지아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아니요, 먹을만 하군요. 라고 허세를 부렸다. 그는 다시 하나를 입에 넣었다. 이번에는 조금 나았다. 당신 같은 사람도 이런 걸 먹네요. 하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지안이 반문했다. 글쎄요. 비싼 레스토랑에서 비싼 와인만 마실 것 같은 사람. 그녀의 말에는 여전히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처음에 저기보다는 누그러져 있었다. 지아는 떡볶이 국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끔은 이런 것도 필요하지.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떡볶이만 먹었다. 시끄러운 거리의 소음과 어묵 국물 끓는 소리와 낯선 두 남녀가 나란히 앉아 음식을 먹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다. 그림은 왜 그립니까? 지안이 불쑥 물었다.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도 놀랐다. 그는 철저히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과정이나 이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묻고 있었다. 하은은 먹는 것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걸 왜 물어요? 그냥 옥상에서 본 그림. 인상적이더군. 지아는 그날 본 강렬한 색채를 떠올렸다. 하은은 시선을 다시 떡볶이로 돌렸다. 그냥요. 안 그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울이 회색 도시라고 하죠. 당신처럼. 그녀가 지한의 어두운 코트를 턱짓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안 그래요.
저기, 저 가로등 불빛. 저기 술 취한 아저씨의 붉은 얼굴. 새벽을 여는 푸른빛. 다 색깔이 있어요. 난 그냥 그걸 캔버스에 옮기는 것뿐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빛도 현실도 없으니까. 지아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도시의 색깔에 대해 생각했다. 그에게 도시는 부동산 가격, 상권 분석 데이터, 교통 흐름으로만 존재했다. 그녀가 말하는 색깔은 그가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의 다른 이름처럼 들렸다. 그는 낯선 따뜻함이 매운 떡볶이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의 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화려한 스카이라운지에서는 권지안의 일탈과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일신 갤러리의 오유라 관장이 우아하게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는 태산그룹의 법무팀 고문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오유라는 태산그룹의 유력한 파트너사이자 권지안의 정략 결혼 상대로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요즘 권 부회장님, 스케줄 관리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저와의 중요한 미팅을 2번이나 취소하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눈은 차가웠다. 변호사는 곤란한 듯 헛기침을 했다. 부회장님께서 요즘 신규 MA 건으로 바쁘셔서. 그런가요? 제 정보망에 의하면 그 바쁜 동선이 자꾸 마포구의 한 낡은 동네를 향하고 있다던데. 오유라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그녀는 권지안의 관심이 아니라 그의 지위를 원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사람을 시켜 신하은의 뒷조사를 시작한 참이었다. 태산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 권지안의 아버지인 권문석 회장은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조 실장이 결재를 올린 MA 서류가 아닌 다른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의 직속 감찰팀이 올린 권지안 부회장 비공식 동선 보고였다. 보고서에는 지안의 차량이 마포구의 한 옥탑방 근처에 머문 시간, 그리고 방금 전 포장마차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권 회장은 사진 속 아들의 어색한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지안보다 더 차갑고 비정했다. 그는 지안의 어머니, 즉 자신의 아내가 감정에 휘둘려 어떻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기억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작품인 아들에게서 그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감정이라 가장 쓸모없고 위험한 변수지. 그가 인터컴을 눌렀다. 오유라 관장.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해. 약혼 발표. 조금 서둘러야겠어. 포장마차에서 지아는 이미 떡볶이 2접시를 비운 뒤였다. 그는 자신이 이런 불량식품을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하은이 먼저 일어섰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주인에게 건넸다. 지안이 황급히 지갑을 꺼내려 하자 그녀가 손으로 막았다. 됐어요. 내 건 내가 내요.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어떤 빚도 지고 싶지 않다는 듯 단호했다. 지아는 더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하은이 계산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럼 잘 가요. 이상한 아저씨. 하은이 그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는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다. 지아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낯선 포만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온기를 느꼈다. 그의 얼어붙은 심장이 맵고
단 떡볶이의 열기처럼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느낀 이 작은 온기가 그와 그녀를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는 것을. 태산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화이트 릴리 자선 파티는 대한민국 상위형 1%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행사였다. 롯데월드 타워 최상층 연회장은 수만 송이의 흰 백합으로 장식되어 현실과는 동떨어진 천상의 정원처럼 꾸며졌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수십억 원대의 보석으로 치장한 재계 인사들과 명망 높은 예술계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권지아는 이 행사의 주최자로서 연회장 입구에서 아버지인 권문석 회장과 나란히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그 어떤 손님의 농담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얼음 같은 얼굴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오직 한 곳, 연회장 입구로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비논리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었다. 신하은을 이 파티에 초대한 것, 그것은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떡볶이를 먹으며 그림에 대해 말하던 그녀의 눈빛. 안 그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조 실장을 통해 태산아트 펀드 신진 작가 발굴 프로그램의 특별 초청 아티스트 자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그녀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하은은 처음에는 단칼에 거절했다. 이런 위선적인 쇼에는 관심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아는 그녀의 가장 절박한 필요를 알고 있었다. 조 실장은 초대장에 최우수 작가로 선정될 시 지급되는 상금 2억 원을 명시했다. 그녀의 빚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다. 이것은 지안이 할 수 있는 가장 교묘한 방식의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서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일 방법을 찾았고 하은은 결국 수락했다. 그녀는 돈이 필요했고 이것이 영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으로 정당하게 따내는 것이라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신하은이 연회장 입구에 나타났을 때 모든 대화가 순간적으로 멎었다. 그녀는 동대문 시장에서 발품을 팔아 대여한 가장 저렴하지만 단정한 검은색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 대신 그녀의 목에는 어머니가 남긴 작은 은목걸이가 전부였다. 그녀의 존재는 이 화려한 백합의 바다에 떨어진 한 방울의 검은 잉크처럼 이질적이었다.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과 소리 없는 조롱이 그녀의 맨 어깨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은 그녀를 초대받은 예술가가 아니라 길을 잘못 든 침입자로 취급했다. 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 그녀의 그림 한 점이 신진 작가 코너에 초라하게 걸려 있었다. 그녀가 옥탑방에서 밤을 새워 그린 서울의 새벽을 담은 가장 강렬한 작품이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이 순수하고 야생적인 존재를 자신의 더럽고 인공적인 유리 상자 안에 가둬버렸다. 그는 그녀가 이 압력을 견딜 수 있을지 아니면 부서져 버릴지 시험하고 있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은 오유라였다. 그녀는 권문석 회장의 옆에서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하은이 등장한 순간부터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약혼 발표가 코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 권지안의 시선을 빼앗아간 이 거리의 여자는 그녀에게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녀는 새빨간 와인이 담긴 잔을 들고 마치 우연히 발견한 듯 하은에게 다가갔다. 어머, 당신이 그 신진 작가로군요. 신하은 씨. 맞죠?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하은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다. 하은이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이자 오유라는 하은의 그림 앞에 섰다. 그림이 참 인상적이네요. 에너지가 넘친다고 해야 하나. 거리의 느낌이 물씬 풍겨요. 그녀가 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자 주변의 몇몇이 조소를 흘렸다. 하은은 모욕감을 느꼈지만 상금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유라는 그림을 감상하는 척 한 걸음 다가서다. 아차하는 과장된 소리와 함께 몸을 비틀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붉은 와인잔이 정확히 하은의 그림을 향해 쏟아졌다. 붉은 액체가 하은이 가장 공들여 표현한 새벽의 푸른빛 위로 끔찍하게 번져나갔다.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오유라가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다. 연회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하은은 자신의 그림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저것은 단순한 캔버스가 아니었다. 그녀의 희망이었고 자존심이었으며 그녀의 영혼 그 자체였다. 오유라가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서 어쩌죠. 하은 씨, 이 비싼 와인이 그림을 다 망쳐버렸네. 하지만 어쩌면 이게 더 나을지도. 칙칙한 그림에 정열적인 붉은색이 더해져서 더 예술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안 그런가요? 그녀는 하은을 더러운 것들아 조롱하고 있었다. 하은이 분노로 무언가 소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모든 대화를 차단하고 상황을 관망하던 권지안이 움직였다. 그는 분노한 권문석 회장의 시선과 당황한 오유라의 얼굴을 지나쳐 붉은 와인으로 얼룩진 그림 앞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하은의 앞에 그리고는 자신의 턱시도 상의 주머니에서 완벽하게 다림질된 새하얀 실크 손수건을 꺼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저 천박한 여자아이를 어떻게 꾸짖을 것인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아는 오유라를 쳐다보지도 하은을 꾸짖지도 않았. 그는 몸을 숙여 자신의 값비싼 손수건으로 캔버스에 묻은 와인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 붉은 와인이 그의 새하얀 손수건을 더럽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캔버스의 물감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와인을 흡수했다.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이것은 단순한 수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권지한이, 태산그룹의 얼음 왕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로 여겨지던 한 소녀의 편에 선 것이다. 그는 오유라의 모욕을 자신의 행동으로 정면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것, 손수건을 희생하여 그녀의 더러워진 예술 그림을 지켜냈다. 오유라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하얗게 질렸다. 권문석 회장의 얼굴은 철처럼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완벽한 후계자가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이 모든 판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지아는 손수건이 완전히 붉게 물들자 닦는 것을 멈췄다. 그는 얼룩진 손수건을 아무렇지 않게 쥐고는 얼어붙은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하은을 향해 처음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던 수백 명의 시선 한가운데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더럽힌 한 남자를, 그 차가운 재벌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화이트 릴리 자선 파티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시체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권지아는 평소처럼 완벽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굳게 담은 턱선과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닮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신하은을 애써 외면했다. 찢어진 드레스 대신 조 실장이 급하게 구해온 담요를 두른 그녀는 2억 원이 든 두툼한 상금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 돈은 그녀의 빚을 갚고도 남을 금액이었지만 하은은 자신이 그 돈을 대가로 무엇을 내주었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다. 굴욕감, 그리고 자신을 공개적으로 변호한 저 남자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 지아는 주머니 속에서 붉은 와인으로 축축하게 젖은 실크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그의 철저한 통제 시스템이 유일하게 오류를 일으킨 순간이었고, 그는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이미 알고 있었다. 차가 마포구의 낡은 옥탑방 골목 어귀에 멈춰섰다. 하은은 담요를 쥔 채 잠시 망설이다가 지안을 돌아보지 않고 차문을 열었다. 오늘 일 고맙다는 말은 안 할게요. 동정이었든 변덕이었든 당신 세계의 방식대로 날 이용한 거니까 이 돈은 빌리는 걸로 하죠. 내 그림값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비틀거리며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사이드미러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그는 한참 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식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의 분노, 오유라의 굴욕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신하은이라는 변수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는 답을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음을 직감했다. 지안이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평소의 고요함이 아니었다. 거실 조명은 모두 꺼져 있었지만 비서인 조 실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낯빛은 그가 지금 전하려는 소식의 무게를 대변했다. 부회장님, 조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서재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트리며 물었다. 보고 받으셨겠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오유라 관장도 방금 전까지 회장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조 실장의 대답은 지한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굳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제국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붉게 물든 손수건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아버지의 서재가 있는 최고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권문석 회장의 서재는 태산그룹의 심장부이자 가장 어두운 권력의 중심이었다. 방 전체가 흑단목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거대한 책상 뒤편의 통유리 창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의 카페처럼 깔려 있었다. 하지만 권 회장은 그 야경을 등지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가죽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다. 지안이 들어섰을 때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지안이 책상 앞에 우뚝 서자 권 회장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지한의 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에 대한 애정 대신 완벽한 작품에 생긴 흠집을 바라보는 듯한 차가운 실망감만 가득했다. 내가 너를 30년 넘게 공들여 만들었다. 권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권 회장이 책상 위에 태블릿을 지안에게 밀었다. 화면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떠 있었다. 지안이 옥탑방 근처를 서성이던 모습, 하은과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던 모습, 그리고 방금 전 파티에서 손수건으로 그림을 닦아주던 모습까지 오유라가 제공한 완벽한 감시의 결과물이었다. 고작 저런 계집 하나 때문에 내가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을 무너뜨리려 해 내 어미의 피가 기어이 발현되고야 마는 게냐. 그 말이 지안의 영린을 건드렸다. 어머니를 들먹이지 마십시오. 지안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적인 목소리를 냈다. 권 회장은 그 대답에 코웃음을 쳤다. 들먹여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감정이라는 바이러스가 내 놈의 이성적인 판단을 어떻게 마비시키는지. 나는 네 어미를 통해 똑똑히 봤다. 사랑, 그건 약자들이나 떠드는 망상일 뿐이야. 권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지안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는 척하다가 거칠게 쥐어잡았다. 내일 아침 오유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약혼을 발표해라. 그리고 저 계집아이는 내 손으로 깨끗이 치워. 네가 내 아들이라면 그 정도 결단력은 보여야지. 지아는 아버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만약 못하겠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오랫동안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악마를 깨우는 주문이었다. 권 회장의 눈빛이 순간 섬뜩하게 변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짐승을 대하듯 아들을 훑어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못하겠다. 선택권은 너에게 없어. 지하나, 넌 내 아들이기 이전에 태산의 후계자다. 내 작품이야. 넌 날 배신할 수 없어.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안이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그의 개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있는 서재에서는 절대 울려서는 안 될 전화였다. 지아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전화를 확인했다. 발신자는 신하은이었다. 그가 그녀의 번호를 저장한 적이 없었지만 조 실장이 넣어둔 것이 분명했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하은의 겁에 질린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다. 살려주세요. 제발. 흑. 그리고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돈으로 끝날 줄 알았어. 이자 붙은 거 몰라. 당장 끌고 가. 지안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가 권 회장을 돌아보았다. 권 회장은 자신의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태연하게 말했다. 스타캐피탈 놈들이군. 내가 보낸 건 아니다. 그저 네가 그 아이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면 저런 불상사가 매일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줬을 뿐이지. 권 회장의 잔인함은 지안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파티가 끝나자마자 하은에게 상금이 입금되는 그 순간을 노려 사채업자들을 움직인 것이다. 2억을 손에 넣어도 그들은 더 큰 돈을 요구하며 그녀를 지옥으로 끌고 갈 터였다. 지금 당장 그들더러 멈추라고 하십시오. 지한이 소리쳤다. 왜 그래야 하지? 내가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저 계집아이가 오늘 밤 무사히 잠자리에 들 수 있게는 해주마. 권 회장은 완벽한 악마였다. 그는 지안의 유일한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인질로 삼았다. 선택해라.
아들아, 네가 경멸하는 그 감정을 택해서 저 아이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나의 완벽한 아들로 돌아와 태산을 가질 것이냐? 지하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하은의 절박한 비명소리와 눈앞에서 자신을 조롱하듯 내려다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심장이 얼어붙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 그 고통의 감각조차 잊고 있었을 뿐이다. 지금 그 잊혔던 고통이, 분노가,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겼던 말이 떠올랐다. 지하나, 도망쳐. 네 아버지에게서. 그는 이제 도망칠 수 없었다. 그가 도망치면 하은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거기 어딥니까? 내가 갑니다. 그리고 그는 권 회장을 돌아보며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졌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방금 내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파괴했으니까. 지아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아버지를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하은의 절박한 비명은 권지한의 머릿속을 관통하는 총탄과 같았다. 그는 아버지를, 자신을 30년간 작품으로 빚어온 그 남자를 생전 처음으로 사리가 담긴 눈으로 노려보았다. 권문석 회장은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아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에게 이것은 게임이었고 아들의 마지막 반항을 꺾는 체스판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방금 체크메이트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체스판 자체를 뒤엎는 스위치를 눌렀다는 것을. 지하는 아버지의 서재를 뛰쳐나왔다. 그의 뒤로 권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따라붙었다. 결정은 내일 아침까지다. 아들아, 그 계집의 하룻밤이 내 놈의 평생보다 가치가 있진 않겠지. 지아는 그 말을 무시했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그 찰나의 시간조차 견딜 수 없어 비상계단의 문을 밀치고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지만 심장은 용광로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조 실장은 이미 1층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한의 눈빛을 본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마포구 옥탑방, 스타캐피탈 놈들입니다. 위치 추적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한이 차에 오르기도 전에 조 실장이 보고했다. 지한이 뒷좌석에 몸을 싣자마자 방탄 처리된 세단은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경호팀은 지한이 넥타이를 마저 풀어헤치며 물었다. 5분 내 현장 도착 예정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움직이신 일이라 저희가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부회장님께 모든 책임이. 조 실장이 말을 흐렸. 지한의 눈이 사이드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향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얼음 왕자는 없었다. 책임조 실장. 오늘부로 내가 책임질 것은 오직 하나야. 태산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의 정의.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조 실장에게 태블릿을 요구해 옥탑방으로 향하는 길에 스타캐피탈의 모든 불법 대출 기록과 그들의 상납 계좌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감정적인 구출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었고 그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했다. 옥탑방 골목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하은이 상금으로 받아든 2억 원이 든 가방은 찢긴 채 바닥에 나뒹굴었고 현금 다발이 지저분한 골목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스타 캐피탈의 깡패들은 그 돈은 이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하은을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옥탑방 문은 부서졌고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던 그림들이 발길질에 찢어지고 있었다. 하은은 부서진 이젤 조각을 손에 쥔 채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가져가 다, 가져가 대신 이건 안 돼. 그녀가 찢어진 그림을 품에 안고 소리쳤다. 그 순간 골목 어기로 검은색 세단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깡패들의 우두머리가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렸다. 차문이 열리고 완벽한 수트 차림의 권지한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등 뒤로 방금 도착한 검은색 SUV에서 내린 태산그룹의 경호원들이 골목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이 새끼는 뭐야 너. 권지한. 깡패의 우두머리는 TV에서나 보던 재벌 3세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곧 허세를 부렸다. 남의 영업장에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야. 이건 우리 채무자랑 해결할. 스타캐피탈 대표 박창식. 전과 사범. 대출 원금 2억에 불법이자 3억 5천을 붙였더군. 지한이 박창식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고 골목 전체를 울렸다. 그는 흩어진 돈다발 중 하나를 구둣발로 밟으며 말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태산그룹의 하청업체인 태영건설로부터 정기적으로 자금을 상납받았지. 권문석 회장의 이름으로. 박창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채무 관계가 아니었다. 이것은 태산그룹의 비자금 세탁과 관련된 놈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내 놈이 그걸 어떻게. 지아는 박창식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지금 당장 이 여자에게서 손 떼고 5분 안에 사라져. 그럼 네가 받은 돈은 못 본 걸로 해주지. 하지만 이 여자 혹은 이 여자의 그림에 손끝 하나라도 더 댔다간 넌 내일 아침 한강 바닥에서 발견될 거야. 내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깡패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뒷배인 줄 알았던 권문석 회장의 아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겨누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골목에는 순식간에 지한과 하은 그리고 경호원들만 남았다. 지한은 경호원들에게 손짓으로 물러나라고 지시했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하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찢어진 그림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분노도 저항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사람의 절망적인 울음이었다. 지아는 그녀 앞에 섰지만 파티장에서처럼 그녀를 위로하거나 닦아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갑게 말했다. 일어나.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하은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내 인생에 나타나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당신 아버지. 당신들 재벌 싸움에 왜 내가. 맞아. 나 때문이야. 지한이 그녀의 말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내 책임이야. 그는 망설임 없이 하은을 팔에 안아들었다. 그녀는 너무 놀라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찢어진 그림 조각들, 흩어진 돈다발,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그녀의 삶을 뒤로하고 차에 올랐다. 그는 조 실장에게 옥탑방의 모든 것을 수습하라고 지시하고는 전혀 다른 주소를 말했다. 남산. 시크릿 펜트하우스로 간다. 그곳은 조 실장조차 그 존재만 알 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다. 권지한이 아버지의 감시를 피해
자신만의 성을 구축해둔 태산의 전산망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의 공간이었다. 그는 하은을 그곳에 숨기기로 했다. 아니, 보호하기로 했다. 그것이 방어인지 공격인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남산의 울창한 숲 속에 숨겨진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지안의 메인 펜트하우스와는 완전히 달랐다. 화려함 대신 완벽한 보안과 최첨단 시스템으로 무장한 요새였다. 지안은 하은을 소파에 내려놓고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그녀의 팔에는 깡패들에게 붙잡혔던 붉은 상처가 나 있었다. 그가 소독솜을 상처에 가져가자 하은이 몸을 움츠렸. 만지지 마요. 가만히 있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신하은 씨. 지아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나 혼란이 없었다. 당신은 방금 태산그룹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목격했어. 내 아버지는 당신을 이용해 날 협박했고, 난 그 협박에 응하지 않았어. 이제 당신은 내 아버지의 표적이 됐어. 하은은 숨을 삼켰. 그럼 난 어떡해요? 지아는 그녀의 상처를 마니치엠에 닦아내며 말했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 이곳은 내 아버지는 물론 조 실장도 모르는 내 유일한 공간이야. 당신의 안전은 내가 보장해. 보장, 당신이 뭘 보장하는데요? 당신 아버지는 괴물이잖아. 하은이 절규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괴물이지. 그리고 그 괴물을 잡으려면 나 역시 괴물이 되어야 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 벽으로 다가갔다. 그가 손바닥을 인식시키자 평범한 책장처럼 보였던 벽이 소리 없이 열리며 수십 개의 모니터와 서버로 가득 찬 컨트롤룸이 드러났다. 하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곳은 태산그룹의 메인 서버와 연결된 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안만의 백업이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아버지의 폭주를 언젠가 막기 위해 비밀리에 태산의 모든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지안은 조 실장을 그곳으로 호출했다. 비상 호출이었다. 처음으로 요새의 문을 연 것이다. 잠시 후 도착한 조 실장은 컨트롤룸의 규모에 경악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지안이 모니터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조 실장, 지금부터 우린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시작한다. 회장님께서 내게 선전포고를 하셨으니 나도 응답해야지. 그는 화면에 오유라가 추진하던 MA 서류를 띄웠다. 일신바이오 인수건이었다. EMA. 처음부터 이상했어. 갤러리 따위가 바이오 산업에 왜 뛰어들어. 이건 위장이야. 회장님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오유라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 실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워낙 치밀하게 증거는 지금부터 만들면 돼. 지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폭풍처럼 오갔다. 회장님은 내가 당신의 데이터를 들여다볼 거라곤 상상도 못 하셨겠지. 당신의 완벽한 작품이 뒤통수를 칠 거라곤. 그는 수년간 심어둔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해 태산그룹의 가장 깊숙한 재무 데이터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암호화된 파일들이 화면 위로 쏟아졌다. 이것은 자살 행위이자 반역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하은의 찢어진 그림과 공포에 질린 그녀의 비명이 그의 마지막 남은 망설임을 불태워버렸다. 얼음 왕자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제국을 되찾기 위해 왕좌에 도전하는 반역자였다. 하은은 소파에 앉아 모니터 불빛에 비친 지한의 차가운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 남산의 비밀 펜트하우스는 완벽한 황금 세장이었다. 신하은은 지난 며칠간 태어나서 처음 보는 호화로움 속에서 질식할 것 같은 고립감을 느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풍경은 방탄유리 너머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일 뿐이었다. 그녀가 원했던 옥탑방의 퀴퀴한 곰팡내와 물감 냄새, 그 치열했던 자유가 절실했다. 권지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컨트롤룸에서 보냈다. 그는 잠을 자지도 먹지도 않는 기계처럼 보였다.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는 그의 옆모습은 그녀가 알던 얼음 왕자와는 또 달랐다. 그것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목표물을 향해 모든 것을 불태우는 타오르는 얼음의 모습이었다. 그는 지금 아버지라는 거대한 제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녀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인질로 잡혀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지안이 비틀거리며 컨트롤룸에서 나왔다. 그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완벽하게 빗어넘겼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소파 구석에 담요를 덮고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하은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곳에 온 이후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가 아무리 최고급 요리를 주문해 주어도 그녀는 입에 대지 않았다. 지아는 주방으로 가 서툰 솜씨로 토스트를 굽고 따뜻한 우유를 데웠다. 그가 쟁반을 들고 왔을 때 하은은 이미 잠에서 깨 그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먹어. 이 싸움은 길어질 거야. 살아남으려면 체력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서툰 배려가 담겨 있었다. 하은은 토스트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예요. 왜? 나 때문에 당신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지하는 그녀의 맞은편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답을 찾으려 했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다. 그 다음은 오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 때문만이 아니야.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하은이 아닌 저 먼 창밖의 어둠을 향해 있었다. 내 아버지는 나를 아들이 아니라 작품으로 여겼어. 완벽하게 통제 가능하고 감정 따위 없는 후계자. 나는 30년 넘게 그가 원하는 대로 연기해왔지.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 유일한 변수.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을 보호하는 건 어쩌면 내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증명하는 일일지도 몰라. 내 작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그 고백은 그가 평생 내뱉은 말 중에 가장 솔직한 것이었다. 하은은 그의 지친 얼굴에서 오만하고 차가운 재벌이 아닌 거대한 짐에 짓눌린 한 남자를 보았다. 그녀는 권문석 회장이 아들에게 했던 잔인한 말을 떠올렸다. 네, 어미의 피.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어요? 하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안의 어깨가 굳어졌다. 그것은 그의 가장 깊고 아물지 않은 상처였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서버의 낮은 팬소리만이 맴돌았다. 내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소유했지. 지안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낮게 가라앉았다. 어머니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 화가였지.
당신처럼. 그는 처음으로 하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그 자유로움을 사랑했지만 결국 통제하려 했어. 세상에 가뒀지. 어머니는 그 사랑이라는 이름의 소유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괴했어. 내 눈앞에서 그의 고백은 하은의 가슴을 아프게 울렸다. 그가 왜 그토록 감정을 경멸하고 사랑을 불신했는지, 그 차가운 얼음 가면 뒤에 어떤 고통이 숨어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내게 말했지. 감정은 독이라고, 사랑은 파멸의 지름길이라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 그렇게 믿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얼음처럼 차가워져야 했어. 그래야 아버지가 나를 내버려 뒀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드러낸 약점이었다.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토스트 위에 놓인 그의 차가운 손등을 가만히 감싸쥐었다. 지아는 움찔했지만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당신은 틀렸어요. 권지한 씨.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 감정은 독이 아니에요. 그걸 억누르고 숨기니까 독이 되는 거지. 당신 어머니가 무너진 건 사랑 때문이 아니야. 당신 아버지의 그릇된 집착 때문이지. 그리고 당신도 지금 위험해요. 지안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 그래요. 당신은 강한 게 아니에요. 강한 척 하는 거지. 내 인생도 밑바닥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고 도망칠 곳도 없었죠. 하지만 난 울고 싶을 때 울었고 화나면 소리 질렀고 그림을 그리면서 기뻐했어요. 그게 날 버티게 한 힘이에요. 그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진짜 강한 건 얼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얼음은 언젠가 깨지니까. 진짜 강한 건 모든 걸 느끼고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당신처럼 감정을 억누르다간 당신 아버지보다 당신이 먼저 부서질 거예요. 그녀의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 강하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들의 감정적 교류는 예기치 못한 돌파구를 가져왔다. 지아는 하은의 말에 깊은 충격을 받은 듯 다시 컨트롤룸으로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하은도 그를 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아는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 앞에서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젠장, 일신 바이오, MA 건. 자금 흐름이 너무 깨끗해. 회장님이 오유라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는 게 분명한데. 증거가 없어. 감사팀조차 속일 만큼 완벽하게 서류를 조작했어. 하은은 복잡한 재무제표와 숫자들에는 까막눈이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물렀다. 지안이 띄워놓은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 목록. 그 중에서도 서진 엔지니어링이라는 작은 자회사의 파일이었다. 이건 뭐예요? 그녀가 물었. 그냥 유령 회사 중 하나야. 일신바이오가 인수한 작은 건설업체. 자산이라고는 시골의 낡은 창고 하나뿐인데 서류상으로는 가치가 부풀려져 있지.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수법이야. 하은은 지안에게 서진 엔지니어링의 자산이라는 그 낡은 창고의 설계 도면을 확대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안은 이유를 몰랐지만 그녀의 요청에 따랐다. 재무감사관들은 숫자에만 집중했겠지만 하은의 눈은 예술가의 눈이었다. 그녀는 공간과 구조, 그리고 비례를 본능적으로 읽어냈다. 이상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모가 지한이 피곤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이거 단순한 창고가 아니에요. 그녀가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이 기초공사 부분 보세요. 일반 창고에 이런 수준의 강화 콘크리트와 강철 빔을 쓰지 않아요. 이건 거의 군사시설이나 벙커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환기 시스템, 물건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처리하거나 숨기기 위한 구조예요. 지한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숫자에 매몰되어 실물의 구조를 보지 못했다. 계속해봐. 하은은 도면을 스크롤하다가 도면 한 구석에 찍힌 작은 로고를 발견하고는 숨을 멈췄다. 산봉우리를 형상화한 듯한 날카로운 S자 마크. 그녀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서진. 서진 엔지니어링.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은 씨, 이 로고. 나, 알아요.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한을 바라보았다. 3년 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로고가 찍힌 서류를 들고 온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작은 공방을 헐값에 넘기라고 협박했죠. 아버지가 거절하자 그들은 아버지를 망가뜨렸어요. 지하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하은의 아버지가 도박 빚에 시달렸다는 보고서를 기억했다. 도박 빚은 그 후였어요. 하은이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그들이 아버지의 사업을 먼저 망가뜨렸고 아버지는 절망 속에서 도박에 손을 댔어요. 그 빚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어요. 지하는 키보드를 두드려 서진 엔지니어링의 과거 기록과 하은의 아버지의 공방 위치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서진 엔지니어링이 지난 5년간 사들인 부지들은 모두 하은의 아버지 공방 주변. 그리고 현재 그 벙커가 지어진 외딴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세상에. 지한이 낮게 신음했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 세탁이 아니었어. 오유라의 MA는 미끼였고 진짜 목적은 이서진 엔지니어링이었던 거야. 아버지는 법의 감시망을 피해 그 벙커에서 대체 뭘 하려는 거지. 그는 하은의 아버지가 그들의 비밀을 눈치챘거나 혹은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제거당했음을 깨달았다. 하은이 찾던 아버지의 원수와 그가 무너뜨려야 할 아버지가 서진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하은의 예술가적 눈썰미가 수백 명의 회계사도 찾아내지 못한 제국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발견해낸 것이다. 태산그룹 33층 이사회 회의실. 평소라면 굳게 닫혀 있을 육중한 문이 활짝 열린 채 그룹의 최고 권력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권문석 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단 하나. 부회장 권지한 해임 및 일신 바이오 MA 최종 승인. 회의실의 공기는 권 회장의 냉혹한 의지만큼이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사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권 회장은 마호가니 테이블 상석에 앉아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을 내려다보는 왕처럼 군림했다. 그의 옆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오유라가 하얀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권지한을 몰아내고 자신이 태산의 실질적인 안주인이 되는 그림을 완성할 참이었다. 권 회장이 둔탁하게 테이블을 두드렸다. 다들 모였으니 시작하지. 조 실장. 부회장은 어디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아들을 전 부회장으로 취급하는 듯한 냉소가 깔려 있었다. 조 실장이 문입구에서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부회장님께서는 곧 도착하실 겁니다. 됐네. 참석하든 안 하든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 권 회장이 비웃으며 오유라에게 눈짓을 보냈다. 오 관장.
우리가 왜 권지한 부회장을 해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신 바이오 MA가 왜 즉시 승인되어야 하는지 이사님들께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게 오유라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에 완벽하게 준비된 프리젠테이션을 띄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보시다시피 일신 바이오 인수는 태산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신성장 동력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스크린의 화이트 릴리 파티에서 찍힌 사진 지안이 하은의 그림을 닦아주던을 띄웠다. 권지한 부회장님께서는 최근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그룹의 중대사를 그르칠 뻔하셨습니다. 저급한 거리의 여자에게 현혹되어 이 중요한 MA를 근거 없이 반대해 왔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리더가 아니라 태산의 이익을 위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사들은 웅성거렸다. 권 회장이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들은 오유라의 주장에 동조하며 지안의 해임에 손을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권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다. 더 들을 필요 없겠군. 지금 즉시 권지한 부회장의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겠. 잠깐,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갈랐다. 권지한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피로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조 실장의 손에는 보안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지하는 당황한 이사들과 분노로 얼굴이 굳은 아버지, 그리고 경멸에 찬 오유라의 시선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는 곧장 연단으로 걸어가 오유라의 프리젠테이션을 강제로 종료시키고 자신의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화려한 MA 계획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진 엔지니어링의 낡은 벙커 설계도였다. 표결은 잠시 미뤄주시죠. 의장님. 지한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회장님이 아닌 의장님이라 불렀다. 제가 이사님들께 더 흥미로운 안건을 가져왔습니다. 권 회장이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겐가? 당장 경비는. 오유라 관장. 지아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한 채 오유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추진한 일신 바이오 MA는 사실 바이오가 목적이 아니었잖습니까? 수천억의 인수 자금. 그 돈이 향한 진짜 목적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설계도를 확대했다. 하은이 발견했던 군사시설 수준의 벙커 구조가 스크린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부회장님 한 이사가 묻자 지안이 차갑게 대답했다. 회장님과 오유라 관장이 태산의 공금을 횡령해 지은 비밀스러운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법망을 피해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그들만의 왕국이죠. 증거 있나? 오유라가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 증거 지안이 비웃었. 당신이 신진 작가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서진 엔지니어링에 흘려보낸 자금 내역. 전부 여기 있습니다. 조 실장이 이사들에게 태블릿을 하나씩 나눠주었다. 태블릿에는 지안이 펜트하우스에서 밤새 정리한 권문석 회장의 비자금 흐름도와 오유라가 서명한 이중 계약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지안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벙커를 짓기 위해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그가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3년 전 하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방의 등기부등본과 그가 스타캐피탈과 동일한 수법으로 서진 엔지니어링에 의해 파산당한 기록이었다. 신하은 씨의 아버지는 이들의 비밀을 눈치챘거나 혹은 그저 이들의 땅을 차지하는데 방해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거당한 겁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저급한 거리의 여자는 바로 당신들이 만든 괴물들의 피해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권문석 회장은 분노로 몸을 떨며 일어섰다. 권지한 내놈이 감히 아비를 배신해 이 모든 게 고작 적의 집 하나 때문이냐. 배신지한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것은 정의입니다. 당신이 평생 경멸에 마지 않던 바로 그 감정. 당신은 태산을 이용해 당신의 욕망을 채우는 괴물을 만들었지만 나는 태산을 이용해 그 괴물을 잡을 겁니다. 그는 이사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선택하십시오. 횡령과 배임. 심지어 살인교사 혐의까지 있는 저분들을 따라 함께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태산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것인지. 이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권 회장의 분노가 아니라 태블릿에 떠 있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였다. 가장 연장자인 한 이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만약 이 자료가 모두 사실이라면 회장님의 해임안을 먼저 상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권력의 흐름이 뒤바뀌었다. 권문석 회장은 자신이 만든 작품에게 완벽하게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지하는 조 실장에게 눈짓했다. 조 실장은 조용히 전화기를 들어 검찰과 언론사에 준비된 자료를 전송하기 시작했다. 권지아는 더 이상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고 타인의 아픔을 끌어안았으며 마침내 거대한 악에 맞서 승리한 차갑지만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왕이었다. 이 사회는 표결이 아닌 붕괴로 끝났다. 권지한이 서진 엔지니어링과 신하은 부친의 죽음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스크린에 띄운 순간 게임은 끝났다. 권문석 회장은 아들을 향해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한 눈빛을 보냈다. 조 실장의 신호와 함께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유라는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려 애썼지만 무너지는 자존심을 감추지 못한 채 끌려나갔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 권 회장은 아들인 지한만을 응시했다. 그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그 여자의 아들이다. 지하는 그 저주 같은 말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았다. 예,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그의 30년 족쇄에 대한 완벽한 해방 선언이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태산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의 존속 살해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주식시장은 요동쳤고 언론은 하루 종일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했다. 모두가 권지하니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어떻게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만의 왕국을 세울지 주목했다. 하지만 임시회장 직무대행이 된 권지한의 첫 번째 행보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변호인단 없이 홀로 기자회견 카메라 앞에 섰다. 그리고 수백 개의 플래시 세례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태산그룹의 이름으로 자행된
모든 불법과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그리고 그 시스템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자신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는 서진 엔지니어링의 즉각적인 해체와 하은의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전면적인 보상, 그리고 태산공익재단 설립을 약속했다. 태산그룹을 개혁하는 것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권지아는 지난 몇 달간 잠자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아버지의 그림자를 지워나갔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차가운 논리로 회사를 운영했지만 그 목적은 이윤 극대화가 아닌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는 오유라의 일신 갤러리를 포함한 모든 비핵심 자산을 매각했고 그 자금은 고스란히 하은의 이름을 따 명명된 신진 예술가 후원 기금으로 들어갔다. 그는 하은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밤을 남산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태산그룹의 불 꺼진 회장실에서 홀로 세웠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문득 마포구 옥탑방의 강렬했던 색채들을 떠올렸다. 격변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권지아는 모든 공식 직함을 내려놓았다. 그는 전문 경영인에게 태산의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이사회의 평범한 이사로 물러났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은이 있는 곳을 향했다. 그는 그녀에게 새 스튜디오를 마련해 주었지만 그녀는 그곳에 없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그녀를 마포구의 한 낡은 재개발 지역에서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이 머물던 옥탑방이 헐리기 직전에 그 동네 거대한 시멘트벽 앞에서 방한복을 입은 채 거대한 벽화를 그리고 있었다. 빛에 쫓기던 모습도 파티장에서의 불안한 모습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내는 강렬한 색채가 회색빛 도시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지하는 차에서 내려 한참 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가 다가가는 것을 눈치챈 하은이 붓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물감이 묻어 있었지만 그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다. 오랜만이네요. 이상한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편안했다. 지하는 어색하게 코트깃을 여미며 벽화를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 어둠이 아닌 새벽이 그려져 있었다. 훌륭한 벽이군. 그가 내뱉을 수 있는 최선의 감상이었다. 하은이 웃음을 터뜨렸다. 훌륭한 캔버스죠. 이젠 아무도 이 동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할 거예요. 태산이 이 구역 전체를 공원과 미술관으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미안했어. 지한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당신을 내 전쟁에 끌어들여서, 당신의 상처를 내 무기로 이용해서. 하은은 고개를 저었.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 그의 얼어붙은 손을 자신의 장갑 낀 손으로 감쌌다. 아니에요. 우린 서로를 구한 거예요. 당신은 내게 정의를 돌려줬고, 난 당신에게 감정을 돌려줬을 뿐. 지하는 자신의 손을 감싼 온기를 내려다보았다. 감정은 여전히 비효율적이야.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지. 그가 중얼거리자 하은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지한 씨, 이제 그만.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의 어머니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그 말에 30년 넘게 그를 올가매던 얼음성의 마지막 벽이 무너져 내렸다. 몇 달 후 인사동의 한 작은 갤러리, 신하은의 첫 번째 개인전이 열렸다. 갤러리는 그녀의 그림을 보러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전시회의 중앙에는 가장 큰 캔버스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화이트 릴리 파티에서 오유라가 붉은 와인을 쏟았던 바로 그 그림이었다. 하은은 그 붉은 얼룩을 지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 붉은 상처를 중심으로 더 강렬한 새벽의 빛을 그려냈다. 작품의 제목은 해빙 제골이었다. 갤러리 구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권지안이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태산의 후계자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관람객이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지 않았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하은이 연설을 마치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물감이 묻은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샴페인 잔 대신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율무차를 건넸다. 떡볶이보다 맛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지아는 따뜻한 종이컵을 받아들었다. 훨씬 논리적인 맛이군. 그가 농담을 받았다. 두 사람은 갤러리를 나와 차가운 밤거리로 걸어 나왔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의 눈에 비친 도시는 데이터가 아닌 색깔로 보였다. 이제 뭐 할 거예요? 하은이 물었다. 지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생애 가장 비논리적인 행동을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물감으로 거칠어졌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모르겠어. 그가 말했다. 평생의 답을 알던 그가 처음으로 내뱉은 모르겠다는 대답. 하지만 그 대답은 완벽했다. 같이 알아보러 가지.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그들만의 색으로 가득 찬 도시의 불빛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다.